사실은 일 잘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이 조직에 남아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보상도 물론 중요하고 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성과자들이 없는 조직. 바꿔서 말하면 인재 밀도입니다. 3에서 6년 차인데 회사에 도움이 안 되고 저성과자들만 남아있게 하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3에서 6년 차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저성과이고 회사랑 안 맞고 회사의 철학에 동의 안 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안 나오는데 계속 간다? 아니죠. 그거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3에서 6년 차가 이 구간을 통과해서 회사 내에서 리더십의 위치로 이동해 가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에서 6년 차 정도 되면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있어요. 주변 환경, 연봉 인상, 업무 인식, 보상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어디 결혼식 가고요. 돌잔치 다 갈 나이잖아요. 그러면 돌잔치 가가지고 은근히 나 회사에서 얼마 받는다 얘기는 안 하죠.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뭐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살짝씩 물어보면 이야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뭐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 같고 앞으로 뭐 멋진 일 하는 것 같고 뭐 차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ben츠 타고 쭉 나타나면 뭐 막 속상하죠.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직접이든지 아니면 그의 배우자가 됐든지 간에 뭐 이렇게 쭉 에르메스, 샤넬 이렇게 들고 오면 아 내가 이 직장에서 3년에서 6년 차인데 내가 향후에도 계속 이 직장을 다니면 아 저 친구 나 학교 다닐 때보다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인데 뭐 이런 생각 드는데 막 마음이 속상하죠. 갑자기 집에 오면 내 남편이 밉고 내 아내가 밉고 막 그런 마음이 저만 그러는 걸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고 저만 그러는 걸로 그런 마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삼성전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대요. 직장인들은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사회심리적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대리급의 감정, 과장급의 감정, 부장급의 감정, 이사급의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직장 생활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창업을 한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경영자가 대리 감정, 과장 감정, 부장 감정, 이사급의 감정을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직장인의 감정이라는 컨셉이 좀 있습니다. 대리급일 때, 과장급일 때는요. 내가 좀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부장급일 때는 어디 가서 좀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이사급이면요. 좀 일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좀 시켜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단 말이죠. 그걸 모르고 경영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다 직접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케어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중소기업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시스템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우리는 뭐 다 원팀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직장인의 감정을 케어하기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생활 5년 차 딱히 어려운 일도 괴롭히는 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업무가 너무 많은 것도 아닌데 근데 하는 일 재미없고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화하고 있는 것 같다. 적지 않은 연봉 외에 내가 더 기대할 것도 추구할 것도 목표도 없는 것 같다. 자괴감, 패배감, 무기력함이 들어간다. 모든 일에 냉소적이 되어간다. 삼성전자 5년 차 참 어떤 의미에선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러울 거 없을 수 있는 직장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옥이 따로 없네. 여기가 지옥이네. 월급은 많이 주지만은 나 지금 뭐 회사에서 행복하지 않아. 참 제가 지난주에 외국계 기업을 다녔다가 한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어떤 리더를 만났습니다. 그 리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맨 처음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다가 스타트업으로 이직할까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할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스타트업이 너무나 작은 회사여서 직원이 한 8명밖에 없는 회사였대요. 너무 적은 회사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했대요. 거기에서는 연봉을 1억을 그냥 바로 주더라는 겁니다. 1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연봉 1억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더래요. 회사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 연봉 1억 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이 직장을 행복해 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업의 가치를 느끼거나 그런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8명인 기업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자꾸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은 2,000명이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2,000명이 넘는 이제 데카콘 수준으로 가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다가 결국은 그 고연봉을
포기하고 이 스타트업, 이제는 뭐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 직원 수 2,000명이니까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면 미안한 상황이 되겠죠. 그쪽으로 이동해서 직원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연봉을 많이 주는 거, 그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이상의 이 조직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다녔으면 이직할 때다 싶은 근속 연수에 대한 질문을 자플래닛에서 올해 연초했습니다. 3년에서 5년 미만이 55.7% 정도 나왔습니다. 퇴사 결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물어봤을 때에도 사람 스트레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 스트레스 이야기인데 사실은 팀장 이야기일 겁니다. 3년에서 6년 차 사이에는 바로 윗사람,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가장 많죠. 가장 많습니다. 경력직, 일잘러들은 일 못하는 저성과자들 때문에 나간다. 요게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로 조금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좋은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질질 끌면서 생산성 떨어지면서 회사에서 그냥 월급 받는 사람들 때문에 나 이 회사 성장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가 성장 안 하는 거 가진 괜찮은데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나도 물경력 될 것 같아서 떠나기로 마음 먹었어요. 기회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성과자에게 쏟을 에너지 잘하는 구성에게 오히려 투입하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은 일 잘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이 조직에 남아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보상도 물론 중요하고 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성과자들이 없는 조직. 바꿔서 말하면 인재 밀도입니다. 3에서 6년 차를 조직 내에서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이죠. 3에서 6년 차인데 회사에 도움이 안 되고 저성과자들만 남아있게 하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3에서 6년 차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저성과이고 회사랑 안 맞고 회사의 철학에 동의 안 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안 나오는데 계속 간다? 아니죠. 그거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3에서 6년 차가 이 구간을 통과해서 회사 내에서 리더십의 위치로 이동해 가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팀은 이래저래 왜 이렇게 무능해요? 작년 말쯤에 저희 오너분이 저희 팀에 와서 직접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상 트러블로 질책해서 오르신 상황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 약간 오해가 생겼던 상황인데 한참 쏟아붙이고 하시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하니까 잘잘못에 대해서 질책받는 경우가 필요에 따라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회사 겪어온 건 아니지만은 이런 질책 받으면서 상사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 여기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사장님한테서 팀장이 이야기 들었다. 아니 이 팀은 왜 이렇게 지금 무능합니까?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내가 팀장이라면 발끈해가지고 그냥 팀을 혁신이라도 할 텐데 우리 팀장은 아무런 변화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안에 있으면 그냥 무능한 사람 n분의 1만 돼가지고 내 경력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직무적으로 지극히 저희 회사 기준으로 더 배울 것도 없을 뿐더러 내가 다른 부서 이동하고 싶은데 이동도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직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물경력 될 것 같다. 배울 게 없으니까 떠나간다. 회사에 물어보고 싶은 문제가 없다. 회사에서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새로운 시도가 없다. 나의 성장에 투자하는 상사도 없다.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 힘든 일을 함께 해줄 동료가 없다. 역할의 변화가 너무 많아서 뭔가 전문성 키울 수 없다. 회사가 더 성장하고 싶지 않다. 네,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떠난다.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난다. 더 큰 기회가 있는 곳으로 떠난다. 네, 직장인들을 돕고 있는 사이트에서 다이어그램까지 만들어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학습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어떤 조직에서 내가 나의 실무만 할 뿐 아니라 그 조직에서 관리력, 리더십, 다른 사람과 일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걱정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그것을 학습해야 내가 나의 연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완만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 올라가고 엄청 안 되고 단순한데 올라가고 계단식의 성장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 계단이 엄청 가파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임계치가 될 때까지는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도 엄청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학습에서는 고원 효과라고 부르죠.
고원 효과라고 부릅니다. 어떤 회사, 어떤 조직에서 내가 뭔가를 배워요.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바이올린을 배우고 관리력을 배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발전이 빨리 보입니다. 이렇게 좀 하면 발전하고 좀 하면 발전하고 좀 하면 발전해요. 그런데 초기의 시기를 지나서 중기를 들어오고 정말 전문가의 수준에 오게 되면 이 고원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지죠. 더 커져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관찰하는 측면이 줄어든단 말이죠. 처음에는 눈에 잘 보여요. 태극 1장, 2장, 3장, 4장 빨리빨리 가죠. 네, 빨리 갑니다. 태극 1장, 2장, 3장, 4장은 뭐 막 2, 3주에 한 번씩 가요. 그런데 5장이 가면 새로운 동작이 나오죠. 7장이 가면 뭐 안 배웠던 동작이 나와요. 8장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태극 8장이 가면 뭐 2단 옆차기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고려 품새로 가면 막 통나무 막기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통나무 막기. 그 다음에 평원이나 광야로 넘어가면 어때요? 뭐 양끝 한 손 척이 뭐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아무튼 이상한 동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품새 하나를 배우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잘 안 돼요. 내가 태극 1, 2, 3, 4장을 할 때는 조금 하면 내가 성취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게 고려 품새로 넘어가고 평원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웬만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학습 능률이 일정 기간 정체되어서 제자리 걸음하는 상태를 우리는 고원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고원 효과는 전문가의 수준에 오를수록 더 오래 갑니다. 오랫동안 해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오랫동안 해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1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성취감을 비교적 빨리 느끼고 빨리 도파민을 빨리빨리 확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3년에서 6년 차 넘어가고 사실은 6년에서 10년 차 넘어가면요 거의 발전이 없는 듯한 느낌으로 한참 가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버텨내야 전문가의 수준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더백 기업에서는요 잘 안 보이잖아요. 10년 차 이상이 오랫동안 잘 발전이 없는 듯해 보이면서도 발전하고 있는 그 고원 효과 구간에 있는 파레토 이펙트의 구간에 있는 그 지점을 볼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정체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데가 나 안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경영자가 조직 내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일수록 고원 효과의 그 발전이 없어 보이는 그 구간은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인재 밀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직 내는 어쩔 수 없이 피라미드 구간이 있죠. 신입사원부터 대리까지 약 1년에서 3년차 구간에는 여기에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인재 밀도가 글쎄요 뭐 이렇게 100명 정도 보면 제가 인원수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만 그래도 한 20명 정도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내 동료들 중에서는 정말 배우고 따르고 저 친구 정말 일 잘하네 하는 게 한 20% 정도 있으면 괜찮을까요? 산업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3년에서 6년 차 정도가 되면 어때요? 이게 20%면 됩니까? 아니죠. 인재 밀도가 20% 여기서 20명이 이 구간에 왔다고 가정을 하죠. 20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이 인재로 간주되어야 할까요? 글쎄요. 10명 잡아도 50%죠. 50%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회사에서 3년에서 6년 차 직원들 약 50%가 정말 탁월한 인재다. 가능합니까? 자, 6년에서 10년 차 뭐죠? 관리자가 아니라 이제 경영진으로 합류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자, 여기에 10명 있다고 가정해보죠. 회사의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그래도 7명 정도는 7명 정도, 약 70% 정도는 정말 탁월하고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경영자가 가져야 될 인재 밀도란 말이죠. 그래서 실무자 레벨에서 보고 따를 만한 3에서 6년 차 직원들이 사내에 있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3년 정도 버티면 저 정도 실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근무하겠네? 자, 3에서 6년 차 직원 입장에서는 7에서 10년 차 리더십들이 관점에서 한 10명 정도 있다 그러면 7명 정도는 내가 좀 보고 배울 만한 사람 정도 있겠네? 가 돼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회사의 리더십들이 한 10명 정도 있다 그러면 3명 빼고는 아닌 것 같아. 3명 빼고는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있어서 회사가 발전 안 할 것 같아. 자, 3에서 6년 차 회사 내에서 중간 한참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측면인데 한 20명 있는데 한
네, 한 5명 빼고는 15명은 아닌 것 같아. 일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조직에서 좋은 사람들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최복동이라는 단어 기억하실 겁니다.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 이 토스에서 맨 처음 쓴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대표님, 제가 예전에 입사했으니까 제가 지금 뭐 과장이라도 하고 팀장이라도 하지 요즘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보니까요. 어이구, 제가 이번에 새로 입사 지원서 내면 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 요즘 입사하는 사람들 무시무시하네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들어왔대요? 아이고, 저도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래야 최복동입니다. 동시에 조직 내에서 우리가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진도가 느려지고 있고 저 사람이 조금 비켜주면 업무가 좀 빨리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능한 회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뭔가 경영에 역량을 발휘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 발휘 못하면서 조직 내 인재 밀도가 안 올라가면서 3에서 6년 차가 퇴직하지 않기를 바란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판단할 건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애매하게 학습하고 제대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직원들은 인지 편향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사람들은 인지적 편향이 있죠. 내가 믿는 것과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그 사이에 겹치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한 3년차 정도 되면 내가 막 다 아는 것 같처럼 느끼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팀장과 의견이 같을 때 역시 내가 맞다. 팀장과 나의 의견이 다르면 뭐야? 내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스갯소리로 대학에 들어가면 학부를 졸업하면 나는 뭐든지 다 한다. 석사 정도가 되면 아이고 내가 모르는 게 많네. 박사 정도가 되면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무식쟁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 되죠. 교수가 되면 나는 진짜 뭣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면 다들 믿어버리네. 너무 두렵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이 됩니다. 정확히 보면 더닝크루거 효과는 더닝과 크루거 두 명의 대학원생이 내준 결론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들의 역량과 실력은 우상향으로 꾸준히 발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실력을 어느 정도 좀 과소화시키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이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서 비전문가 시절에는 나의 실제 역량보다 내가 인식하는 나의 역량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과대평가의 구간이다 이렇게 불렀고 이 우매함의 봉우리를 지나서 이 갭이 있죠. 이 갭.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실제 역량이 좀 교차되는 그 구간. 이 구간이 3년에서 6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구간이. 능력 없는 사람들의 특징.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다른 사람의 진정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곤경을 파악하지 못한다. 훈련을 통해 능력이 매우 나아지고 난 후에야 이전의 능력 부족을 자기 스스로가 이해하고 알아보고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한 일반 직장인이 이직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입사해요. 열심히 배워요. 3에서 6년 차가 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조직이 나를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퇴사해요. 그래서 다시 기대에 부푼 마음이 돼요. 열심히 배워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또 퇴사해요. 자신감 넘치는 상태로 퇴사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